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할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22일쯤 하노이에서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대국에 거주하며 소통할 연락관 교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 조치가 실행된다면 양국 국교 정상화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표적감사 문건도 확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설명회까지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대구 도심의 7층 건물 사우나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재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할 북한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대화 상대인 미국의 비건 대표는 22일에 하노이에 도착하니까 이때부터 협상이 본격화될 겁니다. 조창원 기자입니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실무협상을 총괄해온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김 대표 일행은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대표가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면 북한의 의제와 의전 담당 책임자가 모두 하노이에 모이게 됩니다. 미국 측 의제 담당인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20일 출국길에 오를 예정인 만큼 본격적인 투트랙 협상은 오는 22일쯤 가동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비핵화 검증을 둘러싼 양보 없는 수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등 이른바 통 큰 빅딜을 요구할 미국과 단계적 행동, 즉 스몰 딜을 고수할 북한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회담 직전까지도 미북 간에 완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혁철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두 정상이 어떤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북미가 상대국에 거주하며 소통을 담당할 연락관 교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이익대표부 다음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이 단계를 그냥 건너뛰는 거죠. 대사관에 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북미가 연락관을 통한 소통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at there are serious discussions going on to exchange diplomats. This would be an exchange of what's called liaison officers. CNN은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파견될 것이며 한국어가 가능한 고위급 외교관이 팀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호 연락관 교환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U.S.-DPKR relations, the building. 따라서 연락관 교환은 북미 간 국교 정상화의 초기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연락관의 기능은 제한되지만 대사관에 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4년에도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따라 연락사무소 설치가 시도됐지만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미군 헬기가 격추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연락관 교환 방식으로 북미 간 소통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방안이 북한의 추가 비핵화 실행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인데 이건 미국이 북한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가능하겠죠. 이 조치로 금강산 관광 재개가 꼽히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있으니만큼 미국이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재 완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환영하고 있고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를 거론했던 김정은 위원장.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도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이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그 비건 특별대표가 이제 말씀을.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공장 기계와 부품, 여기에 북한 근로자의 월급 등 대북 제재를 푸는 데 걸리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만 잘 관리하면 제재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 문제가 맹문화될 가능성이 낮다 저는 보여주고 오히려 양 정상 간의 구두 합의에 금강산 관광은 남북 문제인 만큼 합의문에 명문화되진 않겠지만 북한이 어떤 비핵화 카드를 꺼내놓느냐에 따라 구두 합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금강산 관광은 북미회담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오페라 하우스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회담장 후보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의전을 담당하는 북미 실무팀이 함께 이곳을 방문했기 때문인데 두 정상이 깜짝 공연 관람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당초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유력한 회담장으로 거론됐던 하노이의 국립 컨벤션 센터입니다. 각종 국제회의가 개최됐던 곳이지만 현재 베트남에 머무는 북한 실무팀이 반대에 나서면서 회담장 후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국립 컨벤션 센터의 규모가 너무 커서 오히려 경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북측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며칠째 국립 컨벤션 센터 인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하노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오페라 하우스가 새로운 회담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김창선 부장 등 북한 실무팀이 어제 미국 실무팀과 함께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6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유력한 숙소 후보인 메트로폴 호텔과도 겨우 350m 떨어져 있습니다. 북미 관계자들은 오페라 하우스 내부에 40분 동안 함께 머물며 내부 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정상이 회담 후에 이곳에서 함께 특별 공연을 관람하는 등 깜짝 이벤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팔로스 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 폐기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로 유명한 38노스의 조엘 위트 대표가 한국 외교안보 포럼의 주최로 열린 국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위트 대표는 앞으로 열릴 2차 북미 회담에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의 폐기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aid they would dismantle all of their fissile material production facilities. Not just Yonbyon, but the ones that are outside of there. But that's a significant step if it happens, a significant step. 영변 핵시설 폐기를 지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꺼낸 만큼 추가적인 폐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위트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 번에 다 달성할 순 없다며 단계적 이행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e have to accept the reality that we're not going to get everything we want right up front. It's not going to be perfect. 비핵화는 사실상 수년이 걸리는 일이라며 양측이 협약 이행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위트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과 약속을 선언문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연설회장에 가보면 가장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죠. 이른바 태극기 부대입니다. 이들이 전당대회 열기를 북돋아주는 건 좋은데 야유나 욕설도 서슴지 않아 한국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열린 제2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축사에 나서자 야유가 쏟아집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알려진 사람들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김진태 후보가 5.18 망언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되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탈당파라는 이유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이라는 구호가 김진태에 묻혀버렸습니다. 반면 김진태 후보에 대해선 열렬한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미래로 뭉칩시다, 여러분! 아스팔트에서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온 이들의 세력 확장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태극기 세력이 보수의 입장에 처해 있다가 보수 정치 세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보수의 중심에 혹은 보수의 주류에 서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태극기 부대가 전당대회 열기를 북돋는 것을 넘어 막말과 야유로 오히려 당의 이미지를 해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누구고 태극기 부대가 과연 전당대회 변수가 될까 하는 겁니다. 우선 이들은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건조해서 끌어내렸던 촛불 시위에 맞대응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거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50대에서 70대 장노년층인데 지난 2년간 보수 세력의 가장 오른쪽에서 각종 집회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아스팔트 부대라는 별칭도 얻었죠. 올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해부터는 한국당 당원으로도 대거 가입했는데 당 안팎에서는 이들이 8천에서 최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국당 책임당원이 전체 32만 명이니까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문제는 이들이 전당대회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 거고 오죽하면 이들이 지지하는 김진태 의원까지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을까요? 오태훈 기자입니다. 합동연설회장에서 태극기 부대의 야유와 욕설이 잇따르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수권 정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논란이 커지자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는 김진태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마음이 불편하다며 보다 품격 있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중진인 김무성 전 대표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이를 그르치게 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18 망언에 이어 태극기 부대로 전당대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축제를 앞둔 자유한국당은 난감한 모습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칼날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부인과 달리 이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단서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짐작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검찰 고발로 이어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 소속 8개 산하기관에서 전 정권 때 임명된 24명의 임원들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건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 수사의 칼끝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설 연휴 직전
김 전 장관을 첫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겨눈 단서가 된 건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장관 보고용 폴더 문서입니다. 문건에는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동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 전 장관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추가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그런데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이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표적감사의 목표가 사표를 받아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들이 떠난 그 자리엔 일부 낙하산들이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한 관계자는 감사가 사퇴를 목적으로 했다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이 관계자는 MB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환경부의 감사 목표가 사표를 받아오는 것이었다며 사실상 이를 아예 못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들에도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정 문건엔 사퇴를 거부한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 대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무기한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환경부가 지난해 2월 말 사표 종용에 반발하는 환경공단 임원에 대해 개인 비위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감사 문건을 작성한 환경부 소속 모 서기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김 전 장관의 지시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전현직 환경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야당의 주장대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 확대는 물론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사임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부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르냐며 비난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불법 도청으로 퇴진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의 끝은 누구인가? 이 환경부 장관을 뒤에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그 즉시 국정조사나 특검 등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공에 나서는 가운데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에 불복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판결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야당은 집권 여당이 되레 사법질서를 파괴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한마디로 오류투성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판결문 중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유독 많습니다.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번복했고 서로 말을 맞춘 흔적도 많은 만큼 법원이 신빙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들이 조작이 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버린 판결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야당은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함몰돼 사법부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사법질서 파괴 행동 중단하고 2심 재판을 조용히 지켜볼 것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사법부도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사우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그새 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7층짜리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내부는 온통 시커멓게 타버렸고 강한 불길에 소화기마저 녹아내렸습니다. 대구 포정동에 있는 한 건물 상가 4층 사우나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7시 11분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남성 2명이 숨지고 사우나와 아파트에 있던 주민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막 계단으로 막 뛰기로 연기 막 마시고 뛰기로 하나 뭐 우왕좌왕하고 뭐 밑에 내려오니까 하며 옷 벗고 벗은 채로 뛰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불이 난 7층짜리 건물엔 4층까지 상가가 밀집한 데다 5층 이상 아파트엔 100가구가량이 살고 있어 부상자가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남탕 입구 구두 닦는 곳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층 사우나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1명은 발생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화재는 신속히 진화됐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요? 스프링클러가 3층까지 설치돼 있었는데 하필이면 4층에서 불이 났고 비상벨이 울렸지만 듣지 못한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1977년에 지어진 낡고 오래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통로가 비좁고 5층부터 7층까지 아파트 거주자 상당수는 60대 이상 고령자이다 보니 대피가 느려 연기를 흡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수건을 만들어서 하고 밖에 나가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서 우왕좌왕 뭐 비상구도 못 찾고 너무 끔끔하고 연기가 많이 차서. 불이 났을 때 시민 일부는 비상벨을 듣고 대피했지만 사우나 등에선 비상벨이 울리지 않아 탈출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욕탕 4층이 불난 줄은 모르고 딴 데 나서면 밖에 나와 있으면 연기 피할 수 있다고 뒤에 있으려고 소방관님 자꾸 같이 늘어가자 보니까. 스프링클러는 3층까지만 설치돼 있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해당 건물은 2년마다 이루어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점검에서는 별다른 이상 없이 통과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전남 곡성에서 닷새 전 사라진 농장주. 그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평소 인근에서 일하며 농장 일도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조그만 단서라도 놓칠세라 농장 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농장주 50대의 홍모 씨가 사라진 건 닷새 전. 주변에 집 하나 없는 외지에 있어 목격한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 씨의 차량은 농장에서 30km나 떨어진 한 폐교 앞에서 발견됩니다. 안에는 다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당시 50대 남성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틀에 걸쳐 홍 씨의 돈 1,200만 원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강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농장 인근에서 고물상을 준비하면서 농장 일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이 일도 했대요. 거기서. 철도 아니니까 같이 일도 하고 그래. 붙잡힌 김 씨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에 살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실종됐는데 돈을 그 차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고 하기 때문에 금품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 경찰은 사라진 농장주의 행방을 찾는 한편 용의자의 행적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의대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으려고 편입학 면접 문제를 빼돌렸다가 해임됐습니다. 아들이 오답까지 몽땅 외우는 바람에 들통이 났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부산의 한 의과대학 편입생 모집 경쟁률은
무려 31대 1이었습니다. 전공 과목과 영어, 면접 점수를 합쳐 합격자를 뽑는데 면접 비중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높습니다. 면접 시험은 서술형 문제에 먼저 답을 적고 말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전날 출제위원들이 오답이라고 판단해 삭제한 답을 지원자 중 한 명이 그대로 엎은 겁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면접관은 학교 측에 조사를 요청했고 오답을 그대로 적은 지원자는 같은 대학 의대 교수의 아들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는 면접 시험지를 복사하는 학교 직원을 통해 면접 문제 9문항과 모범 답안을 빼돌렸습니다. 대를 이어 의사를 시킬 욕심에 시험 문제를 빼돌린 의대 교수는 결국 해임됐습니다. 시험 문제라고는 이야기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넣을 수 있으니까 들어봐라 이쪽으로 가르치겠다고. 모든 게 들통난 교수는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파티용 환각제로 한때 유행했던 해피벌룬, 일명 마약 풍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최근 버닝썬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직원도 이 해피벌룬을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환각물질을 규정해 흡입을 목적으로 한 유통을 금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달 4일 이곳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피해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환각 상태에 빠져있던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해피벌룬은 마취할 때 사용하는 아산화질소가 충전된 풍선인데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돼 흡입이 금지됐습니다.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에는 방향 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피벌룬의 원료를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휘핑가스라는 식품 첨가물 형태로 마트나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누구나 쉽게 구매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도 해피벌룬을 흡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마약류로 분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타 산업용이라든지 의료용으로 유통되는 걸 막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모레 회의를 열어 휘핑가스 판매에 대한 단속과 규제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주민들이 잇따르는 암 발병의 원인으로 소각장을 지목한 마을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자가 가보니 소각장엔 가림막 하나 없이 먼지가 가득했고 심지어 증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에서 희뿌연 먼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폐기물을 실은 트럭들은 덮개 하나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먼지가 날아든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로 한 주택의 창문 틀에는 이렇게 시커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문도 못 열어놓고 살아요. 머리도 아프고 아주 진짜 죽겠어요. 소각장 반경 500m 안에는 5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한때 장수마을이라 불렸지만 최근 7년간 13명이 암으로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을 지목했습니다. 현재로선 암 발병과의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소각장을 둘러봤더니 가림막 하나 설치돼 있지 않아 폐기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마을로 날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3년에 들어선 소각장은 최근 하루 처리량을 144톤으로 늘리려고 증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해당 지자체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지 있잖아요. 그 동네 널어놓기도 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이름 옆에 아파트 이름이 적힌 반배정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개가 사실 그 부모의 재력을 공개하는 거나 다름없어서 다들 민감하거든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생 반배정표입니다. 아이들 이름의 가운데 글자가 가려져 있는데 몇몇 이름 옆에는 아파트 명이 적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이들 이름 가운데 글자를 가린 건데 그러다 보니 겹치는 이름이 많자
이를 구분하려고 사는 아파트 이름을 넣은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 반배정 명단이 게시됐습니다. 아파트 가격대가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민감한 정보가 공개됐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얘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파트 브랜드에서 여기 전부 아파트예요. 새학기까지 나고 하나씩 때문에 싫어하겠지 뭐. 신입생 반배정표는 보통 입학 당일에 학교에서 벽보등을 통해 안내하거나 학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해당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 편의를 제공하려다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월에 교육과정도 준비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들 이제 하도록 환경정리도 막 정말 바쁜 업무 속에 일이 돌아가다 보니 이게 조금 놓친 부분도 있어요.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신입생 반배정표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노사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신 이로 인해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한 겁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2달 만입니다. 노동계가 양보하면서 최장 3개월 안에서만 운영했던 탄력근로제는 앞으로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어렵게도 합의를 통해서 정말 서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한 부분들이 꼭 법에 반영이 돼서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면 퇴근 후 다음 날 출근까지 반드시 11시간을 쉬도록 했습니다. 탄력근로로 노동시간이 늘어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면 회사가 이를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 타협은 어디까지나 노사 양측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개월을 초과한 탄력근로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국회는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 생활을 누리는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을 만 7세까지 확대하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돈이죠. 황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고 블록 빼기에도 도전합니다. 안 되고 아이고. 노인들과는 에코백에 그려진 선인장 장식을 함께 칠합니다. 복지센터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며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2022년이면 또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늘리고 남성 육아휴직자를 지금보다 40% 늘릴 예정입니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금보다 5만 원 오른 30만 원 지급하고 치매 국가 책임제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소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올해 가장 큰 달인 슈퍼문이 뜹니다. 이 시각 전국 각지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와,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네, 달집에 불을 지핀 지 2시간 반 정도 지났지만 아직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달집을 보며 올한해 안녕을 기원하고 소망을 빌었습니다. 이곳 해운대에는 달이 뜨는 시간에 맞춰 5시 41분에 달집에 불을 붙였습니다.
달집을 배경으로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멀리서 달집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백사장으로 내려와 정월 대보름 밤을 함께했습니다. 아쉽게도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보름달 중에서도 가장 크고 밝은 슈퍼문이 뜨는데 구름이 걷힌다면 새벽 1시를 전후로 슈퍼문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인근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선 달집에 불을 붙이다 유증기가 폭발해 1명이 실신하고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은 72%, 10채 중 3채는 빈집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은 조사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왜 입주를 안 하는가에 대해선 기존 주택이 안 팔려서 새 아파트로 못 간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라는 답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여파가 인기 많은 새 아파트에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카드사로 하여금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게 했더니 우려했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혜택이 많은 카드가 줄줄이 단종되는 건 기본. 대형 가맹점들이 계약 해지까지 검토 중이라 소비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로는 이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카드사들이 최근 혜택이 많은 알짜 카드를 줄줄이 단종시키고 있습니다. 통신비나 기름값을 할인해주거나 포인트 적립 비율이 높아 인기는 많지만 카드사로선 손해가 큰 카드들입니다. 매년 이맘때 시행하는 졸업 입학 시즌 마케팅도 일제히 중단했고 무이자 할부 제공 기간도 줄이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이 얼마 날 거다라고 계산을 먼저 해서 상품을 설계를 하는데 그 기준점 자체가 바뀐 거니까. 정부 방침대로 수수료를 조정했더니 수수료 수입이 8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어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카드사들은 또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가맹점이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어 자칫 소비자들이 특정 카드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협상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건 불법이라고 밝혔지만 개별 계약에 일일이 개입하긴 어려워 소비자 불편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종교가 아닌 개인의 비폭력주의 신념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군대는 이미 다녀온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만 거부한 사례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우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종교가 아닌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며 예비군 훈련에 모두 불참해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성장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건 끔찍한 잘못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양심과 타협해 군에 입대했지만 제대 후엔 더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며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4번이나 고발돼 재판이 넘겨진 A씨. 법원은 A씨의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간 계속된 조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습니다. 즉 훈련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해 생기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본 겁니다. 윤리, 도덕, 철학의 범위까지 더 이렇게 넓혀서 그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점에서 이 판결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판단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종교를 넘어 양심적 병역 거부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소비자원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살펴봤더니 설치 기준을 지킨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단으로 주차하는 얌체족도 여전히 많았고요. 윤지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핸드 컨트롤러를 이용해 직접 운전을 하는 척수장애인 김형회 씨. 휠체어에서 차로, 다시 휠체어로 승하차를 위해 넓고 안전한 주차 공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가로 2.3m에 추가 공간 1m가 확보돼야 하고 출입구와 가까우면서도 이동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적합한 곳이 많습니다. 그 여유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곳이 없이 그냥 일반 주차장인데 거기다 장애인 마크만 해놓은 데가 꽤 많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아무리 둘러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찾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없나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활동 저쪽 끝에 가면 있어요. 겨우 찾은 곳은 가로 길이 2.5m의 일반 주차구역에 장애인 전용 표시만 해놨는데 이마저도 지워져 희미합니다. 다른 사설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규격이 제각각인데다 경사진 곳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얌체족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지만 이렇게 버젓이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 불가인데 이를 어긴 차량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과태료 10만 원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교통약자 주차구역 부족, 또 설치 기준 부적합, 일반 차량 무단 주차 등 안전한 이동이 침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안전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30 청년을 위한 MBN Y포럼. 올해는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을 비롯해 세계 무대를 누비는 멘토들이 생생한 도전기를 전해줍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세계 무대에 도전한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스즈키컵 우승에 이어 베트남을 아시안컵 8강에 올려놓으면서 베트남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박 감독은 다음 주 수요일 MBN Y포럼 개막쇼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꿈이 곧 모든 것이 현실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있어야만이 도전의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꿈을 꾸시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스페인, 중국어 등 5개 국어를 구사하며 두드림쇼의 연사로 나설 이 올리비아 역시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학 시절 우연히 도전한 중국 유학 이후 방송 출연과 대학 강의의 기회가 연이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Goal when they were achieved created opportunities that created other opportunities which brought me all the way now here to Korea. 하쿠나 마타타, 즉 걱정 말고 지금 시작하라는 주제로 다음 주 대단원에 막을 올리는 MBN Y포럼. 박은하 주 영국 대사와 여자 컬링팀 팀킴 등 2030 청년들이 직접 뽑은 영웅들의 감동적인 멘토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제100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영광의 주인공들이 함께하며 100번째 대회를 더욱 빛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에서 지구촌 감동의 불꽃이 타오른 지 1년. 서울 태릉 빙상장에서 한국 동계 스포츠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1920년 조선체육회가 세워진 후 100번째 동계체전이 막을 올린 겁니다. 17개 시도 3,856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자축했습니다. 서울 한강 얼음판에서 전 조선 빙상경기대회로 싹 틔운 한국 동계스포츠는 그 사이 31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하며 세계 10대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정점은 지난해 평화올림픽에 한 획을 그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동메달리스트 김태윤이 대표 선서를 하는 등
영광의 주역들과 함께 평창의 유산이 동계체전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자 쇼트트랙 2관왕에 올랐던 최민정은 발목 부상을 딛고 첫날부터 금메달로 경쾌하게 출발했습니다. 1500m 결승에서 바깥으로 돌며 2명을 앞지르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개인 통산 8번째 동계체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평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이끌었던 김아랑은 2위로 골인했습니다. 100회 기념으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1등까지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영광스러운 것 같고요. 부상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금메달 따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 되게 뜻깊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내일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평창 은메달 3남매 김보름, 김민석, 차민규가 동계체전의 열기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잉글랜드 FA컵 16강전에서 첼시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포그바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시즌 FA컵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디펜딩 챔피언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의 중앙 수비수 다비드 루이스가 환상적인 무회전 프리킥을 선보이며 포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31분 포그바가 환상적인 개인기에 이어 올린 크로스를 에레라가 골로 연결하며 맨유가 앞서 나갔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엔 역습 상황에서 래시포드가 올린 크로스를 포그바가 다이빙 헤딩 슛으로 결정지으며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포그바는 한 골 한 도움의 맹활약을 특유의 유쾌한 세리머니로 자축했습니다. 전반에만 2골을 얻어맞은 첼시는 아자르, 페드로 등 발빠른 공격수를 이용해 반격에 나섰지만 맨유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맨유의 2대0 승리.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완패한 뒤 라이벌 첼시를 상대로 거둔 완벽한 분위기 반전이었습니다. And even in the second half, 80th, 85 minutes, he was still defending, going forward. I mean, he's one of the best, and today he showed again why. 7년 만에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맨유는 다음 달 17일 울버햄튼과 8강전을 치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우수절기이자 정월 대보름인 오늘 수도권에서는 마치 한겨울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6분부터 서울에서는 평소보다 더 크고 밝은 슈퍼문이 떠올랐는데요. 서울의 경우 자정을 넘은 시각 구름 사이로 가장 높이 뜬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양의 눈과 비도 미세먼지를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내일은 우산 대신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내일 낮부터는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광주와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들도 한때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동쪽으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서남부와 충북 지역에서는 내일 오전 한때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광주 아침 영상 1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회유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중이죠. 그런데 이때 벤치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남성이 다가가 이 취객의 어깨를 잡고는 끌어안습니다. 취객이 놀라서 멈칫한 것도 잠시, 놀랍게도 어린아이처럼 차분해졌죠. 역시 사람의 체온과 진정한 마음만큼 위대한 제약 기술은 이 세상에 없나 봅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